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6월 첫째 주의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1분기 기업들, 상장 기업들의 실적 결산 자료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의 올 1분기 결산 실적을 내놨는데 연구원님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결과가. 네. 뭐 트럼프 관세하지만 올 1분기 우리 기업들 잘했네요. 네,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먼저 이제 결과부터 조금 말씀드려 보면 지난 1분기 상장 기업, 그러니까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코스피 시장 상장사 실적을 보면 매출이 759조 원, 그러니까 약 760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 영업이익을 56.9조 원, 약 57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영업이익보다 살짝 적은데요. 51.5조 원 정도 이제 순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10년 이후 15년 이래로 가장 높은 1분기. 실적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2024년 1분기, 그러니까 작년 1분기죠. 예. 작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해보면 사실 작년 1분기에는 코스피 기업들이 711조 매출을 올렸고요. 예. 올해는 759조 매출을 올렸으니까 조금 확실히 늘어난 거죠. 영업이익도 작년에는 46조 원이었고요. 올해는 약 57조 원, 상당히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1분기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사 10곳 중에 7곳, 약 7곳 정도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숫자로만 보면 작년보다는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살짝 줄었습니다. 2.83% 줄어드는 수치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의 흑자 규모가 더 커지면서 전체 상장 기업,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는 지난 15년 이래로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니까 그럼 우리 기업들 안 그래도 지금 경제 부진이다. 올해 그 이제 저성장 기조가 오히려 더 심화될 것 같다. 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거든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1%가 채 안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아지고 있고 글로벌 경기도 점차 둔화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뒀다는 것은 사실상 외견상으로 보면 약간 좀 이상한 현상이기는 하거든요.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고 관세 정책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치까지는 아닙니다. 1분기 뭐 최대치. 1분기 최대치. 1분기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외형적으로만 놓고 보면 약간 좀 이상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나오면서 사실상 관세가 높아지기 전에 미리 한국산 제품들을 좀 사두자.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업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코스피 중심으로 보면 수출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수출 수요가 조금 미리 당겨지면서 관세가 부과되면 최소 10%, 많게는 20% 이상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한국산 제품들을 사둬서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시키자. 이런 가수요들이 1분기에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트렌드의 변화는 아니다라는 거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의 이제 노력, 그 중에서도 어떤 노력이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거나 미래 먹거리 쪽을 할 때 이 대기업만의 전유분위로 알았던 M&A를 한다거나 또 자체적인 R&D를 완전히 쏟아붓는다든가 이게 우린 대기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덩치도 키우고 신성장 동력도 찾고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함에 있어서 물론 M&A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대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던 방법인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지만 중견기업들, 자금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중견기업들, 심지어 중소기업들도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M&A를
M&A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제 현상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네.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M&A를 M&A.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확보를 한다거나 또는 R&D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기술력을 더 경쟁력이 높은 수준으로 개선을 한다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국내 영업에만 주력을 하다가 해외 영업을 다시 또 찾아서 새로운 소비자들을 찾아 나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쓸 개척. 수가 개척, 새로운 이제 소비자들을 개척하는 영역이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들을 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쓸지는 결국은 기업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M&A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찾는다든가 또는 R&D 를 통해서 신사업을 강화하는 이러한 쪽에서의 흐름들이 중소 중견기업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M&A를 통해서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사면이라든지 또는 웅진이라든지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M&A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사례 뭐 더 다 쭉 자세히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네, M&A 쪽. 사면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사실 여기가 자동차 그리고 방산 부품 제조 기업이었거든요. 물론 지금 로봇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동차와 방산에 있어서도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만 향후 AI 로봇 기업인 케이스랩을 인수를 한 그런 이제 사례들이 관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향후 미래 성장에 있어서 AI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로봇도 그렇죠. 누구나 다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AI와 로봇이 합쳐지는 이 영역이 향후 굉장히 성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삼명 같은 기업은 지금 AI 로봇 기업을 인수를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웅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조기업이죠. 굉장히 대표적인 상조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프리드 라이프라는 상조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러게요. 좀 의외인데요. 웅진이. 사실 웅진은 교육 사업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강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교육 사업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생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육 사업에 있어서의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고령화가 뚜렷하게 진행이 되면서 상조와 관련된 이런 서비스의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60대, 70대, 80대 여기에서의 수요가 향후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예상 속에서 상조기업을 그렇게 인수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중소기업의 M&A 쉽지는 않죠. 네네, 많은 난관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중소기업 M&A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사실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매수자의 관점과 매도자의 관점이 굉장히 뚜렷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큰 영역이 바로 중소기업의 M&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높은 가격에 기업을 매도하고 싶은 것이고요.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낮은 가격에 기업을 인수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있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정보 투명성인 거거든요. 근데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정보 투명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회계 기준의 차이인 거거든요. 대기업은 국제적인 회계 기준인 IFRS라는 회계 기준을 사용합니다. 회계에 대한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하고 높은 그런 회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IFRS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국 회계 기준인 KGAAP K갭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러한 조금 더 완화된 수준의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회계 정보로서의 퀄리티, 그러니까 질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고요. 이러한 회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M&A의 적정 가격을 산출하게 될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의 M&A가 대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자문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M&A는 확실히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소 중견기업이 또 다른 미래 먹거리 창출, 이 신성장 동력 확보에 R&D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도 연구 개발에 좀 올인하고 뭐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실제 성과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사실 M&A를 통한 이제 신성장 사업을 확보를 하는 가능성보다는 R&D를 꾸준하게 해서 그 해당 그러니까 해당 사업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래도 안정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R&D,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사실 R&D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 왔던 거고, 그리고 R&D 관련 비용들도 꽤 많이 지출을 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다만 중소기업의 자금력이라는 것이 대기업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그렇죠.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대기업이 100억 원을 들여서 R&D를 하는 거랑 중소기업이 100억 원을 들여서 R&D를 하는 거 결과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 부담, 비용적 부담은 확연하게 달라질 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이런 R&D 활동이 대기업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조금 이렇게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뭐 정부 당국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R&D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도 중소기업의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은 보이고 있죠. 과기부의 앞으로 R&D요? 요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예. 일단 이제 과학기술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의 R&D가 향후 우리의 시장 성장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R&D, 영어로 APRO R&D라고 부르게 되는데 네. APRO는 각각 이제 뜻을 가지고 있죠. A 같은 경우에는 aim high, 다시 말해서 목표는 조금 높게 설정을 해라.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에는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R&D는 우리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 R, 그러니까 revolutionary, 그러니까 조금 혁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이 이제 반복적으로 over and over, 이제 O가 이제 상징하는 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APRO, 이걸 그냥 읽으면 이제 앞으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R&D, 정부가 중소기업의 이러한 R&D 행위, 조금 목표를 과감하게 잡고, 그리고 기존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R&D라면 위험성이 상당히 있더라도 정부가 과감하게 나서서 여기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 네. 앞으로 R&D가 추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의 노력 개척입니다. 아예 해외로 나가서 해외 시장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둔 경동 나비엔 효과, 주가도 그렇고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약간 걱정되는 것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도 좀 있고, 세 번째 한번 개척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물론 대기업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제는 중견기업들도 이러한 나가야죠. 해외 시장 개척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사례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경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일러. 네. 대동. 대동, 네, 네, 대동. 대동이라고. 농기계. 예, 농기계 제조 네. 업체입니다. 이제 미국 현지 시장 조사 이제 착수를 했죠. 이제 미국에서 존 디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농기계 회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다 네. 아시는데. 사슴. 예, 네. 그다음에 일본의 구보다와 같은 이런 경쟁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런 경쟁 브랜드들이 이제 제품 가격을 이제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농기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거기에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미국에서의 현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의 영업 전략이라든지 이제 북미 사업과 관련된 이런 이제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인 리빌딩에 나선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국내에서 굉장히 보일러 업체로 많이 알려진 경동 나비엔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보일러 제조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미 이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1기 때 미국에다가 대규모 부지를 마련을 해서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을 1기 때 갔어요. 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부지메이. 이제 계획을 세워놓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해외 생산 그다음에 해외 매출을 네. 확대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왔었거든요. 매출 지난해 경동나비엔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3,5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약 70%를 해외에서 네. 올린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이제 해외 국가들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미 관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현지 생산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세의 정책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소중견기업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정부하고 호흡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관의 이 합작 전략들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일단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은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조금 더 집중시킬 필요성이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은 그래도 나름 해외 생산을 늘리거나 이러한 새로운 영업망을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중소 중견기업들은 이러한 영업망을 확보하거나 또는 해외 현지 생산 시설을 늘리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모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M&A를 하거나 혹은 해외에서 직접적인 생산 시설을 확장하는 그런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금이 과감하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가 이제 이 스타링크라는 서비스가 국내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건데요. 박사님, 교수님, 이걸 앞서서 우리가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좀 높은 곳에 쏘는 정지궤도 위성 통신과 또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걸 알아야 좀 더 이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궤도 위성은 우리 옛날에 우리별 1호라고 네. 제 대학 동기들이 쏜 거거든요. 네, 그게 1992년에 그게 이제 저궤도 위성입니다. 그거 한 몇 킬로예요? 1000 그게 킬로? 한 1,300 킬로. 1300km. 그다음에 이제 무궁화 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네. 그게 지금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그건 그건 36,000 킬로인데요. 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잖아요. 예. 그럼 36,000km에 있으면 우리가 지상에서 36,000km 둘이 통화를 한다 그러면 여기 36,000km 갔다가 다시 36,000km 내려와야 되니까 최소한 72,000km를 가죠. 예. 그럼 75,000km라고 하면은 30만 킬로에 그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0.2초의 딜레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0.2초 이상의 딜레이가 일어나면 통화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지궤도 위성으로는 이 통화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 3만 킬로 이상을 정주궤도라고 하나요? 36,000킬로 이상,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한반도 상공에 그냥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사실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저 옛날에 제가 백두산 천지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옛날에 위성 DMB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국 방송이 그 북한, 중국에서 나오는 거죠. 잡히죠. 왜냐면 위성에서 예, 오니까 예. 늘 그 한반도 상공에 떠 있는 정지궤도 위성 또는 그 위성이 이제 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약간 뭐 밑에서 홈런이 났어도 네. 한 1초 후에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약간 시간 딜레이 지연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통화로는 못 쓰기 때문에 이제 저궤도 위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원래 90년대에 이제 모토로라가 이리듐이라는 정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이 있었는데 예. 그때는 기술의 부족이나 이런 고비용 구조로 이제 실패했고요. 예. 결국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 X라는 회사에 스타링크라는 스타링크. 사업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궤도가 한 1,000km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상에서 두 사람이 통화를 한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2,000km니까 네. 30만 킬로로 보면은 딜레이가 거의 없네요. 네, 15분의 1초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커버리지 저기도 변경 범위가 좁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낮게 뜨니까 좁잖아요. 그럼 여러 개 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 정지궤도 위성은 딱 한반도 상공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와 똑같습니다. 네. 이 공전 속도가. 그렇죠. 그런데 이 저궤도 위성은 한 1,000km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한 120분, 100분 정도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거죠. 빨리. 그러니까 네. 이게 낮아서 문제가 아니라 얘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한반도 상공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개 써야 돼요? 최소 한반도를 커버하려면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하는 애들이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00개 네. 정도가 이제 쏴져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1,000km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비행기는 지구가 도는데도 한 2, 30시간 걸릴 텐데 얘는 1시간, 2시간 만에 다 도니까 굉장히 마모가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심하고 예. 얘가 수명이 한 5년에서 7년밖에 안 됩니다. 되게 짧네요. 네, 그러면 얘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5,000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얘가 수명이 5년이다. 또 7년이면 7,000개 갖고 있으면 1년에 1,000개는 계속 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계속 드는 그런 또 사업이기도 하고요. 7,000개로도 아직 부족하죠. 지구 다 덮으려면 한 몇만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 4만 개는. 아마 현재도 네. 그 퀄리티를 높이는 거지 7,000개 정도면 아마 지구 전체를 커버는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리듐이라는 게 그 원소 기호 70 몇 번인가 그래서 예. 그 정도 66인가요? 제가 화학한 지 오래돼서 그럼 그 66개만 있으면 커버가 된다 해서 66개. 예.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걸로 많이 부족했던 거고 지금 이제 7,000여 개를 스타링크는 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원앱은 한 500개 정도 지금 쏘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국내 이제 상용화가 됩니다. 원앱도 같은 시기에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과기부가 뭐 거의 뭐 기술 표준 이런 거 단말 다 바꿔줬죠?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별 무리는 없겠습니까? 네, 뭐 그런 예. 준비는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징이 이제 스타링크는 약간 B2C입니다. 네. 직접 개인에게 서비스를 하는 개념이고요. 네. 원앱은 아무래도 단말기가 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실시간 통신보다는 어떤 B2B, 예. 기업용 그런 형태로 나눠져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스타링크나 원앱이 직접 국내에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내 통신사와 제휴해서 예. 영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통신도 바로 만약 두 사람이 통신한다고 할 때 사람과 위성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기지국에다가 중간중간 계속 연결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위성통신 회사라 하더라도 이제 어떤 나라 또는 지역의 통신사와 또 협력한 그런 구조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받아야 되잖아요, 지상에서. 뭐 네네. 오는 것들을요. 예. 그래서 우리도 보면 통신 3사와 함께 협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역시 스타링크입니다. 아마존도 있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영국의 원앱도 있는데 장점이 뭘까요? 가장 많은 위성을 쏘아 올려서겠죠? 그런데 그 외에도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스페이스X라는 회사는 로켓 회사잖아요. 네. 근데 재사용 로켓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위성을 올려 보내는 비용이 매년 한 1,000개 정도 올려 보내야 되는데 네. 그 비용이 만약 줄어드는 거죠. 로켓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파괴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발사체를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발사가 재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발사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회사가 이제 스페이스X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앱은 사실은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으로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그 소유주 로켓은 재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발사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스타링크와 원앱의 어떤 기술적 차이가 이제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의 경제 차이도 있겠네요. 네. 예. 그 외에 좀 뭐 서비스 자체에는 큰 질 차이는 없나요? 보면 결국은 숫자가 싸움인가요? 숫자 네, 싸움? 숫자 싸움입니다. 예. 네, 네.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발사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쏘아 올리려면 누굴 빌려서 쏩니까? 어떻게 하죠? 그런 이제 그 위성 통신을 개발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네. 과기부가 애틀이랑 하는 것이 2030년까지 이제 한 3천억을 투여해서 네. 이제 그런 위성 통신 기술을 이제 확보한다라는 것이고요. 예. 로켓 기술은 또 따로 개발돼야 따로 되는 거겠죠. 개발되고요. 네네. 예. 우리도 좀 쏘아 올리면 좋을 텐데 우리도 지금 적외도 위성 통신이 뭐 7,000개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좀 노력은 하고 있을까요? 뭐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또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스타링크가 있는 것이고 원앱이 있고 아마존도 결국은 블루 오리진이라는 로켓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발사체를 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제 국내 개인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을 텐데 아마 웬만하면 우리 통신 3사가 잘 터져가지고 이걸 이용하실 분은 많이 없겠지만
좀 뭐 낚시를 좋아한다든가 이렇게 좀 섬에 가신다든가 하는 분들은 또 많이 이용하실 것도 같습니다. 비용이나 이런 건 아직 책정은 안 됐는데 개인보다는 역시 기관이겠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한 14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스타링크가 한 500만 명 개인 네, 가입자가 있는 것이고 한 140만 명이 미국 가입자인데 한 달에 한 뭐 100불에서 200불 사이 예. 정도의 이제 비용을 하는 거고요. 단말기가 많이 싸져서 한 30만 원, 한 6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한 우리 보통 배낭 정도의 단말기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바로 통신되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 자동차에 뭐 붙인다거나 붙여야죠. 예. 집에 붙인다거나 이제 그런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법인, 뭐 개인 따라서 아마 다르게 요금이 책정되게 될 것 같은데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곳들이 기관, 법인 중에서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 LCC들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뭐 이런 회사들은 국내 들어오면 다 가입하겠습니다. 네, LCC라든가 어떤 선박, 네. 선박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뭐 선박이 꼭 큰 해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작은 중소 선박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위성통신이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그런 해상이나 또 항공 쪽, 그다음에 이제 뭐 무인 자율 그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UAM 이런 네, 분야에서도 앞으로 하죠. 네. 네, UAM 같은 경우도 이제 위성통신에 의존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국내 통신 시장의 판도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만 이게 또 자율주행 시대가 가면 또 저궤도 위성통신은 필수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 통신 판도, 통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장은 뭐 네. 의미하겠지만요. 네, 일단 뭐 스타링크가 직접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통신사와 결합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앱의 경우는 이제 하나 시스템과 같은 네. 국내 사업자와 또 제휴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큰 임팩트는 없는데 이제 앞으로 6G로 가게 되고 네. 사람들이 이제 이게 위성통신의 특징은 우리 로밍이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지면 상당히 이제 외국 나갈 때라든가 이럴 때 다 똑같이 적용된다 생각하면은 이제 만약 나라를 많이 옮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이걸 하나만 가입하면 그렇죠.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소비자들이 이제 새로운 대안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아직은 이게 한국 시장만 놓고 본다면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 대목에서 우리가 파악하는 게 해외의 저궤도 위성통신의 현황, 특히 중국인데요. 중국이 설마 저궤도 위성통신도 또 잘하고 있나요? 이 해외 현황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저도 이번에 좀 알아봤더니 이제 고왕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벌써 첫 번째 위성 그룹. 네. 처음에 이제 하나만 쏘는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몇십 개를 이제 같이 최소한 66개 정도는 이제 같이 쏴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안정적 되죠. 서버. 네. 예, 그래서 네. 이미 지금 그게 됐고 2035년까지 한 13,000개 위성 발사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13,000개요? 네네. 2035년까지. 네. 그건 결국 중국이 발사체가 좀 된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유럽도 또 아이리스 2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하여튼 290여 개 위성으로 된 것을 지금 한 15조 이상을 투자해서 2030년까지 가동하는. 그래서 이제 중국, 유럽,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 원앱이 있었다면은 네. 이제 중국과 유럽이 참여하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의 또 인공위성, 우리나라의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에 대한 이제 영향과 앞으로 전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우리가 펼쳐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뭐 시작 단계인 것 같고 그동안 엄두를 못 냈다가 네. 이제 2030년까지 한 3,200억을 들여서 저궤도 위성 한 2개 정도를 완성한다 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위성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상국도 필요하고 이제 단말국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망을 운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